그는 펄떡펄떡 뛰는 심장과 푸짐한 말을 쏟아내는 커다란 입과 위대한 야성의 정신을 가진 사나이였다. 바람이 거센 어느 날 동트기 직전 프레예프스 항구의 한 카페. 젊은 지식인인 화자는 몇 달간만이라도 책들은 치워버리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결심한다. 배를 기다리며 단테의 신곡에 막 몰두하려고 할 때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낀다. 고개를 돌려보니 한 60대 남자가 유리문 너머로 그를 보고 있다. 남자는 다짜고짜 다가와 자신을 데려가라고 요구한다. 생각지도 못할 수프를 만들 줄 아는 요리사이자 꽤 괜찮은 광부이며 산투리 연주에 일가견이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는 이 남자가 바로 자유인 알렉시스 조르바이다. 화자는 그의 도발적인 말투와 태도가 마음에 들어서 그를 갈탄 채굴 감독으로 고용했다. 조르바를 처음 만난 건 피레예프스라는 항구 도시였다. 날이 밝기 직전이었는데 밖에는 비가 내렸고 나는 항구에서 크레타 섬으로 가는 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유리문을 닫았는데도 북아프리카에서 불어오는 시로코 바람이 파도의 하얀 포마를 카페 안으로 몰아왔다. 카페 안은 발효한 셀비오 술과 사람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유리창은 추운 날씨 때문에 사람들이 내뿜는 숨에 뽀얗게 김이 서렸다. 밤을 그곳에서 보낸 뱃사람 대여섯 명이 갈색 양가죽 지퍼 재킷 차림으로 앉아 커피나 셀비오 술을 마시며 부옇게 밝아오는 창 너머 바다를 바라보았다. 거친 물결에 놀란 물고기들이 아예 바다 깊숙이 들어가 수면이 잠잠해지길 기다릴 때였다. 어부들은 폭풍이 잠잠해져 물고기들이 미끼를 쫓아 수면으로 올라올 때를 기다리며 카페에서 북적댔다. 서대기, 놀래기, 홍어가 밤의 여행에서 돌아올 시각을 기다리는 것이다. 날이 점점 밝아왔다. 건장한 덩치에 옷 곳곳에 진흙이 늑수구레한 부두 노동자 하나가 모자도 없이 맨발로 유리문을 밀며 들어섰다. 야, 코스탄티, 요즘 재미가 어때? 하늘색 외투 차림의 늙은 뱃사람 하나가 소리쳤다. 그래, 어떨 것 같은가? 아침 인사는 술집에서 하고 저녁 인사는 하숙집에서 하지. 사는 게 이 모양이라네. 일거리가 있어야 말이지. 코스탄티라고 불린 사내가 침을 뱉으며 말을 받았다. 몇 사람은 웃고 몇 사람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불경스러운 소리를 했다. 산다는 건 감옥살이야. 그것도 종신형이지. 피로먹을. 카라그웨즈 극장에서 개똥 철학을 주워들은 듯한 텁석부리가 말했다. 창백하고 푸르스름한 빛 한 줄기가 카페의 지저분한 창문을 거쳐 손이며 굿잔 등 이마를 비추고 내친김에 카운트 위 술병을 휘감았다. 밤새 술을 파느라 잠을 설친 주인이 빛을 보고 손을 뻗어 전등 스위치를 꺼버렸다. 잠시 가게 안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일제히 희끄무레하게 밝아오는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파도 소리가 카페 안으로 들어와 물담배 빠는 소리와 함께 어울렸다. 늙은 뱃사람이 한숨을 쉬었다. 레모니 선장 어떻게 된 거 아닐까? 아이고 하나님, 그 사람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바다를 보며 호통을 쳤다. 이 남의 집구석 말아먹는 너, 바다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말이 끝나자 그는 자신의 잿빛 수염을 깨물었다. 나는 구석자리에 앉아있다가 한기가 느껴져 두 번째로 셀비어스를 시켰다. 자고 싶기도 하고 이른 새벽이라 피곤하기도 하고 적막하기도 했다. 나는 희부연 창문 너머로 백고동과 짐수레꾼, 뱃사람들의 고함 소리로 조금씩 깨어나는 항구를 바라보았다. 바라보는 내내 바다의 대기와 내 여행 계획으로 짜인 보이지 않는 그물이 내 가슴을 압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줄곧 큰 배의 검은 뱃머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선체는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고 비는 멎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하늘에서 진창 위로 내리꽂히는 빗줄기가 보였다. 나는 검은 배와 그림자, 비와 함께 내 슬픔의 실체를 보았다. 습기로 가득 찬 공기 위에서 비와 우울증이 사랑하는 친구의 모습으로 변했다. 작년이었나? 전생이었나? 어제 일인가? 바로 이 항구에서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나는 그날 아침의 빗줄기와 쌀쌀함, 새벽의 어스름을 떠올렸다. 그때도 역시 내 마음은 무거웠다. 사랑하는 친구에게서 조금씩 멀어진다는 건 얼마나 쓰라린 일인지. 깨끗이 헤어지고 나서 아픈 가슴을 달래는 것이 훨씬 나았을 것을. 고독이야말로 인간의 본 모습이니까. 그러나 비오던 새벽에 나는 친구를 떠나지 못했다. 나중에야 그 이유를 알았지만 이미 때가 늦은 것을 어쩌랴. 나는 친구와 함께 배에 올라 그의 선실에 흩어진 옷가방 사이에 앉았다. 그가 다른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동안 꽤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마치 그의 모습을 하나하나 푸르스름하고 맑은 눈빛, 앳된 둥근 얼굴, 이지적이면서 오만한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가늘고 긴 손가락을 지닌 귀족적인 그의 손. 모두 기억해 두려는 사람처럼 친구는 자신을 바라보는 내 시선을 알아챘다. 그는 자기 감정을 숨길 때 늘 그렇듯 나를 조롱하려 했다. 그는 이별의 슬픔을 감추려고 차갑게 웃으며 내게 물었다. 얼마나? 무슨 뜻이야? 얼마나라니? 머리에 잉크를 뒤집쓰고 종이를 씹으면서 얼마나 더 있겠다는 거야? 왜 나와 함께 가지 않는 거지? 저 멀리 카프카스에 위험에 처한 수천만 동포가 있지 않나? 함께 가서 구해주자. 그러다가 자신의 계획이 한심하게 느껴졌는지 웃으면서 덧붙였다. 구해주지 말아야 할지도 모르지. 하지만 자네는 이렇게 말하곤 했잖아. 자신을 구하는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하고 말이야. 그럼 구해야지. 자네는 설교만 하고 말 테야? 왜 나랑 같이 가지 않지? 나는 대답하지 않고 저 동방의 신성한 땅, 모든 신의 아버지 프로메테우스가 바위 감옥에 갇혀 울부짖던 땅을 생각했다. 우리 그리스 동포들이 바로 그 바위 감옥에 갇힌 채 울부짖고 있었다. 또 한 번 맞은 그리스인들의 재난이었고 동포들은 하늘의 도움을 청하고 있는 셈이었다. 그리고 나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다. 고통은 꿈이고 인생은 재미있는 연극이라서 촌놈이나 바보만이 무대에 뛰어올라 연기에 가담한다는 듯 친구는 대답을 기다리다 말고 일어섰다. 배가 세 번째 고동을 울렸다. 그가 내게 손을 내밀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어르부아, 책벌레?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들렸다. 그는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했다. 눈물, 말, 예의 없는 몸짓, 흔한 우정의 표현들은 남자가 할 짓이 아니라고 여겼다. 서로를 좋아했던 우리지만 다정한 말을 나눈 적은 없었다. 우리는 짐승들처럼 서로를 핥히었다. 친구는 이지적이고 냉소적인 문명인이었고 나는 야만인이었다. 그는 자기를 억제하며 미소를 지었다. 나는 어울리지 않는 수다와 억지스런 웃음을 지었다. 나도 내 감정을 거친 말로 감추려고 했으나 창피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 감정을 산뜻하게 감추지 못했을 뿐이다. 나는 그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 했다. 그는 뜻밖에도 놀란 얼굴로 나를 보았다. 섭섭해? 그가 웃으려고 애쓰면서 물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왜? 조금 전에 우리가 무슨 말 했지? 우리는 몇 년 전에 이 문제의 답을 찾지 않았어? 자네가 좋아하는 그 일본 놈들이 뭐라 했더라? 후도신? 아타락시아? 위험이 있는 침착. 얼굴은 웃지만 움직임이 없는 가면. 가면 뒤 신체. 그런 게 우리의 관심이었잖아. 그래, 나는 길게 말하면서 나와 타협하는 짓은 하지 않으려 했다. 내 목소리를 조절할 자신이 없었다. 종이 울리며 선실에 있는 방문객들을 몰아내었다. 조용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슬픈 이별의 인사, 약속, 긴 입맞춤. 다급한 당부의 말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졌다. 그 작은 이별들이 다른 이별, 영원한 이별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 같았다. 그때 종소리가 젖은 종처럼 이물에서 고물로 울려 퍼져 나는 몸서리쳤다. 무슨 불길한 예감이라도 든 거야? 친구가 허리를 굽혀 나지막하게 물었다. 자네는 그런 터무니없는 걸 믿는 거야? 아니, 나는 분명하게 말했다. 그런데 왜 그러나? 그런데 같은 건 없었다. 나는 그런 걸 안 믿었다. 그런데도 두려웠다. 친구는 왼손으로 내 무릎을 살짝 쳤다. 단념하려고 할 때마다 나오는 버릇이었다. 내가 결정을 독촉할 때 내 독촉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귀를 막고 거절했지만 결국 수락할 경우엔 좋아, 자네가 시키는 대로 할게. 우정을 봐서.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 무릎을 살짝 치고는 했다. 그는 두세 번 눈을 깜빡거리다 다시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는데 내 불안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가 흔히 쓰던 무기를 복소와 미소 혹은 농담들을 사용하는 걸 망설이는 나를 이해하는 것 같았다. 좋아, 손이나 좀 줘봐. 우리 둘 중 하나가 죽을 고비라도 만난다면. 친구는 창피한 듯 말을 멈추었다. 그토록 오래 형이상학적 비약을 농담처럼 여기고 채식주의자, 심령주의자, 신지학자, 액토플라즘을 한데 묶어 도매금으로 넘기던 우리였는데 좋다니? 내가 그의 발꼬리를 잡았다.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고 장난 같은 거야. 자네나 내가 죽음의 위기를 맞으면 상대에게 생각을 집중시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어디에 있는 서로에게 그 위험을 알리자는 뭐 그런 것이 좋겠지? 그는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내가 대답했다. 너무 걱정하지 말게. 텔레파시 같은 건 눈꽃만큼도 믿어본 적 없으니까. 친구는 감정을 너무 드러냈다 싶었는지 서둘러 덧붙였다. 걱정하지 않을게. 그런 게 있으면 있는 거고 또 없으면 없는 것이고.
이제 됐지? 됐어. 이것이 우리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우리는 묵묵히 손을 잡았다가 손가락이 뜨겁게 만나자마자 풀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쫓기듯 바삐 걸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를 보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뒤돌아보지 마. 앞으로만 가는 거다. 이렇게 나를 타일렀다. 인간의 영혼은 육체라는 진흙 속에 갇혀있기에 무디고 둔한 것이다. 영혼의 지각 능력이란 조잡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다볼 수 없다.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우리 이별은 얼마나 다를 수 있었을까? 주위가 밝아지고 있었다. 두 개의 아침이 한데 뒤섞여 사랑하는 친구의 모습을 훨씬 더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항구에 내리는 비와 축축한 공기 속에는 친구 얼굴이 전보다 더 쓸쓸하고 굳어 보여.